옛날에 독일의 천문학자 중에 하인리 올베르스란 사람이 되게 유명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밤하늘을 보니까 우주가 깜깜해요. 근데 옛날엔 우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한한 과거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하염없이 존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빅뱅처럼 특정한 시점이란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주의 나이가 무한살이란 거죠. 무한한 과거 때부터 그냥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우주가 살아온 세월이 무한하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진 별빛이라 한들 무한년을 날아와서 지구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거리의 별의 별빛들이 다 동시에 지구에서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는 사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이게 바로 빅뱅이 해결해주는 문제예요. 빅뱅은 이 무한하게 과거로 뻗어있던 우주의 타임라인을 댕강 잘라버리고 138억 년 전부터 우주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무한광년까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이라는 거고 모든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깜깜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깜깜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게는 유한한 과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뭐 있었는지 모르죠. 138억 년 전에. 앨런 구스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빅뱅으로는 빅뱅 빼고 모든 걸 다 설명한다. 빅뱅 이후의 타임라인은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해요. 근데 빅뱅이 왜 벌어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험도 못하고 관측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이론 물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숙제를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창시자 두 명은 수학자 가모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관측적인 증거를 발견해준 에드윈 허블과 조지 르메트르라고 하는 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허블과 르메트르가 나오기 전에 가모프가 먼저 수학적으로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래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그냥 정적인 세계다, 팽창이건 수축이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르메트르가 학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관측 데이터 좀 이렇게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수학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냐, 물리학은 형편없다 라고 혹평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윈 허블이 또 관측 데이터를 들고 오니까 그때는 이제 승복을 했죠. 아니 그 스티븐 호킹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 빅뱅 이론 내리면? 빅뱅 이론은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고 그럼 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뭘 한 분입니까? 빅뱅 이론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채운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물리학, 천체 물리학 뭐 이쪽에서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 건 맞죠?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와 동등한 정도로 훌륭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고요. 시간의 역사, 네, 시간의 역사라는 유명한 대중과학 책으로 알려졌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 평생 굉장히 어렵게 이론 물리학을 치열하게 연구했다는 사실. 그 드라마 같은 게 좀 더해졌군요.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짧게 생각나는 거 소개를 드리면 그 호킹이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 초기에 정말 양자 수준으로 작게 존재했던 우주 속에 랜덤하게 막 번쩍번쩍하고 있던 양자 요동, 그것이 우주 팽창과 함께 확장되면서 그 요동의 차이가 물질 분포 밀도의 차이가 되었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밀도가 많고 적고 하는 밀도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주변에 중력이 강한 쪽으로 물질이 모여들면서 우주 구조를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처음 우주가 요만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태초에는 당연히 아주 작았겠죠. 그래서 태초의 우주를 이해를 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리학에서는 이론 자체에는 여기와 저기가 달라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와 저기가 달라야 될 이유라는 뭐예요? 제가 여기 있고 갖고 있는 이 컵은 이 앞에 있잖아요. 그건 왕의 남자에서 나온 것 같은데. 물리학의 이론에서는 여기와 저기가 다르게 구현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느 곳에서나 다 균일하고, 근데 우리는 뭐 지구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주의 빅뱅 이후에 짧은 시간은 어딘가에 그 우주가 갖고 있던 균일함이 깨져야만 돼요. 만약에 그게 깨지지 않았다면 그냥 모든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는 전자기파와 입자들의 곤죽 같은 형태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뭉쳐서 별도 되고 어딘가는 가스 형태도 되고. 그렇죠. 그걸 가능하려면 균일함이라는 대칭성이 깨졌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 양자 요동의 효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빅뱅도 아마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순수한 양자 요동의 효과로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자 요동
요동의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실험에서는 언뜻 떠오르는 얘는 초전도체가 왜 초전도체가 될까? 저항이 없는 어떤 물질이거든요. 뭐가 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초전도체인데요. 거기도 양자요동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와 시간처럼 어떤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고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효과들을 대개는 양자요동 효과라고 해요. 괜히 시작했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서 교수님한테 좀 해석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있어요. 거기도 양자요동 효과.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해석 안 됩니까? 일단 불확정성이라고 하면 진짜 아주 극미세한 세계로 가면은요. 우리가 본다는 건 뭐죠? 여기서 튀어나온 걸 관측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극초미세의 세계 가면 이렇게 치는 순간 이게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다는 것,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는 순간 애가 바뀌니까. 네, 보는 순간 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위치하고 시간을 한꺼번에 맞출 수가 없다. 에너지하고 물질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우주가 물질하고 에너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반물질, 반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만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게 거의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봐야지 관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불가사의 영역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문 아주 초극미세 세계.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있었다면 이유는 모르지만 10억 분의 1, 1억 분의 1초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퍼져 나가기 시작 그리고 어떻게 비균질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서는 성운이 되고 어떤 데서는 이제 생성이 되고 항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행성, 항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보다 더 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단은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심호흡하다가 이제 거의 숨이 막힐 정도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물으신다고 했는데 묻지 마시고 일단 물주문지님께 또 진도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불확정성은 약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기 위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움직여버린 거죠. 정확히는 빛을 이용하면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가 어디 있는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게 되는 그건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세계에서는 유비쿼터스가 가능해요. 여기 있는데 저기하고 그리고 교감을 합니다. 서로 먼 거리. 아,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 오해. 아니 오해도 없는데 이제 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된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자끼리 아주 작은 입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초극미세. 거기서도 그 특수 상대론은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역학 불확정성이 이제 섞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입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건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이심전심이 아니고 서로 정보가 교환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다. 그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한 게 그 사실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업적인데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소성과 실제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게 양자역학적인 입자를 멀리 떨어진 다음에 측정하면 한 입자의 상태를 우리가 아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낸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마치 텔레파시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원리에 위배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정말 그 작은 미시 세계에서 멀리라는 거야? 아니면 정말 아니, 정말로. 우리가 생각 안드로메다의 가두.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딱 측정하는 순간 얘가 윗면이 나왔으니까 얘는 뒷면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동시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쇠파이프가 30만 킬로짜리가 있어요. 제가 한쪽에서 망치로 빵 때리면 땡 소리는 한참 더 걸리겠지만 밀리는 건 동시에 밀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 밀린다는 게 뭔지를 현미경으로 쇠파이프 안에 원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밀린다는 것도 결국은 얘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의 교란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느립니다. 그럼 제가 1m 빵 밀어도 저 끝에서는 한참 시간 걸린 다음에 밀려요? 한참. 그 사이에는 얘가 1m 줄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파동처럼 전달되는 거죠. 밀린 게. 아, 그래요?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쇠인데? 쇠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결정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거죠. 파동처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어쨌든 길이는 줄어 있는 거네요. 제가 1m 쳤을 때.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렇습니까?